여러분 수업 진행할게요. 오늘은 좀 분량이 좀 많은데 오늘 할 거는 그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할 거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1장, 2장 요약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이제 제가 문제를 한 대여섯 문제 넣었는데 이제 그 문제만 조금 풀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뒤에 따라오시는데 조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배울 게 이제 어디에 좀 포함이 되는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 좀 간단히 개념 좀 설명을 드리고 2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동 제어 과목을 배우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제어라는 것을 저희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은 이제 입력, 출력을 가지는 시스템인데 어, 이게 이제 원하는 값을 따라가도록 입력 신호를 계속 실시간으로 계산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제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출력이 아웃풋. 원하는 값이라는 건 이제 레퍼런스 시그널이라고 명명을 했고, 입력 신호는 이제 컨트롤 인풋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입력을, 요 입력을 계속 계산해 주는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게 이제 본 과목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 모델링을 하고 시스템을 해석을 하고 이제 제어기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제어 문제를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래킹 문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제 레퍼런스 신호를 주고 이걸 이제 따라가는 트래킹 제어를 하는 문제, 서버 문제라고도 하고. 그래서 모든 제어 문제는 이제 트래킹 문제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레귤레이션 문제는 레퍼런스 값이 0인 트래킹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트래킹 문제만 이제 좀 개념을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피드백 제어 알고리즘 구조를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죠? 이런 이제 레퍼런스 신호가 들어와서 어, 현재 아웃풋 값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표 온도를 맞추고 싶다 그러면 현재 온도가 몇인지를 보고 두 개를 빼서 이 에러 신호를 기준으로 이제 컨트롤러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피드백 신호의 개념이라는 거고. 그래서 계산된 입력이 이제 플랜트로 들어가서 어, 액추에이터에 이제 입력을 줘요. 그러면 이제 액추에이션이 일어나서 시스템의 특성이 바뀐다. 그래서 특성이 바뀐다는 건 이제 프로세스고 저희가 이제 주로 얘를 이제 모델링을 하는데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에 따른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고 얘가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 저희는 어,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3단원부터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제어의 3요소는 컨트롤러, 액추에이터, 센서고 컨트롤러는 저희가 제어해야 되는 설계해야 되는 설계의 대상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PID 제어 로직이고 액추에이터는 어,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액추에이터는 모터 아니면 유압 액추에이터예요. 보통 밸브 아니면 이제 모터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 전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액추에이션을 수행을 한다. 그래서 뭐 보일러의 경우에도 이제 밸브가 있죠. 밸브가 있고 그리고 센서는 이제 피드백 제어를 위한 아웃풋 센서 측정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요 용어들은 좀 외워두세요. 좀 달달 외울 정도로 외워주시고 이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뭐가 액추에이터고 뭐가 컨트롤러고 뭐가 센서고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플랜트는 이제 제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전기차에 구동 제어를 한다. 그러면 플랜트는 전기차가 되는 거고 액추에이터는 구동 모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플랜트는 액추에이터랑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예제를 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보일러 제어인데 이제 방의 템퍼레처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러면 템퍼레처가 이제 아웃풋이 되는 거고 아웃풋. 그럼 목표 온도를 저희가 이제 난방 조절기에 입력을 하면
현재 온도랑 비교를 해서 이제 밸브를 킬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한다는 거죠, 보일러. 그래서 킬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온오프 제어의 개념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어, 이제 보일러를 켰을 때 온도가 바뀌는 이제 올라가는 시간에 이제 지연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 시간에 따른 어떤 다이나믹스의 속도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의 속도 개념을 반영을 하려면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모델을. 그래서 이제 심호제랑 이제 자동 제어를 비교를 했을 때 저희는 이 2번, 3번에 이제 초점을 맞출 거고, 오늘은 이 1번을 잠깐 이제 배울 거예요. 1번을. 시스템 모델링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요거를 근데 좀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이제 어떤 그냥 전달함수가 툭 튀어나왔을 때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델링 하는 법을 조금 연습을 할게요. 문제 풀 게 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룰 모든 시스템은 이제 LTI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선형 시불변 시스템. 근데 비선형 시스템이 나와도 저희가 선형화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걸 해석을 하기 위해서. LTI 시스템은 미분 방정식 또는 전달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요거를 이제 항상 머릿속에 넣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합니다. 이 디스터번스랑 센서 노이즈라는 거를 개념을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어를 할 때, 이 디스터번스, 외란이라고 해석을 하죠. 외란이랑 센서 노이즈는 항상 발생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를 제어하든 로봇을 제어하든, 그래서 걔네들이 이 중간에 있는 애들은 이게 일반적인 피드백 제어 다이어그램인데, 여기에 지금 디스터번스랑 센서 노이즈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디스터번스는 입력의 개념이에요. 제가 그 컨트롤 시그널의 입력이라고 했죠. 시스템은 플랜트인데 플랜트에 들어가는 입력, 얘는 이제 내가 정해주는 입력이고, 요 디스터번스는 내가 정할 수 없는 입력의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uncontrollable input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전기차라 그러면 디스터번스의 예로는 언덕의 이제 기울기 정도가 이런 게 있겠죠. 언덕의 기울기라든가 공기 저항이라든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는 애. 얘가 이제 디스터번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센서 노이즈는 그냥 저희가 이제 센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여기 이제 노이즈가 타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고주파 특성을 갖고 있겠죠. 노이즈니까. 그래서 이 디스터번스랑 센서 노이즈가 사실 저희가 심호제 할 때는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게 자동 제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제어기를 설계할 때 요 이제 노이즈랑 디스터번스의 특성을 생각을 해서 이제 제어기를 설계를 할 거예요. 이제 이제 5단을 6단을 배우면 요 개념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인풋 필터는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레퍼런스 신호를 이제 필터링 해줘서 우리가 제어기가 잘 따라갈 수 있게 스무딩을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좀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개념은 중요합니다. 이제 피드백 제어가 있고 이제 오픈 루프 제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피드백 제어는 제가 이제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요게 이제 피드백 제어기의 일반적인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서 현재 아웃풋을 측정해서 제어 입력 계산에 활용을 한다. 이게 이제 피드백 제어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피드백 루프죠. 우리가 그러니까 현재 값을 이제 계속 참조를 한다. 이제 이게 이제 피드백의 개념이니까 영어 피드백에. 그래서 현재 값을 재서 센서를 사용해서 현재 값을 이제 사용을 해서 입력을 계산을 하면 이제 이게 피드백 제어의 개념인데, 이걸 다른 말로 이 루프가 닫혀 있다고 해서 클로즈 루프 제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랑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 요런 제어기가 있어요. 오픈 루프 제어기. 그러니까 센서 사용 없이 이 목표 값을 맞추려면 대충 이 정도 입력은 나와야 돼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냥 이렇게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입력, 어떤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 정도 출력이 나오려면 이 정도 입력이 나와야 돼. 요걸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픈루프 제어라고 해요. 그래서 오픈루프 제어의 특징은 센서의 이용 없이 바로 목표값으로부터 제어 입력을 계산하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어기가 굉장히 간단하고 가볍죠. 그렇죠?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센서 노이즈를 타지 않아요. 센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런 개념은 조금 갖고 계시면 이제 나중에 4단원, 5단원 지나가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픈 루프 제어기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루프가 없는 거예요. 루프가 이제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오픈 루프 제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피드 포워드 제어라고 해요. 피드백 제어에 이제 대비되는 말로. 또 오픈 루프 제어의 특징은 이 시스템의 입력 출력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델을 알고 있어.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데,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모터 중에 스태핑 모터라는 게 있어요. 스텝 모터.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터가 있으면 이제 목표 위치를 주면 얘가 그냥 바로 그 위치로 가는, 그만큼 돌아가는 이제 모터인데, 얘는 보통 이제 목표 위치와 모터 입력 간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오픈 루프로 작용을 해요. 오픈 루프 제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스태핑 모터를 아무것도 이제 부하를 아무것도 안 준 상태에서는 제어가 잘 되는데, 얘 이제 출력을 잡고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하를 줘버리면 제어가 잘 안 돼요. 이제 목표 위치로 가라는데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관계랑 실제가 달라졌을 때 이게 대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이제 디스터번스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모델 상황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제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금은 그냥 이제 암기하듯이 좀 봐주시고, 이제 4장 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개념인데 이제 약간 이제 교양 과목처럼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제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사, 어떤 제어 시스템을 내가 구성을 했어요. 그럼 얘의 특성을 저희가 이제 판별을 해야 되는데 요 네 가지 정도의 이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성, 스테빌리티, 추적성, 얼마나 잘 레퍼런스를 잘 따라가느냐. 이게 제어기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외란이 있을 때, 뭐 전기차 운전한다고 하면 언덕에서도 잘 되고, 빨리 달려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디스터번스가 있더라도 제어가 잘 된다. 그러면 이제 디스터번스 리젝션이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가 사용한 모델이 부정확하더라도 제어기 설계가 잘 된다. 그거를 이제 로버스트니스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강인성이 있다. 이거 다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한 거니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얘는 발산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어기의 입력이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 속도를 따라가는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하는데 목표 속도를 전류를 아무리 올려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전류를 무한대로 발산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터가 타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스테빌리티 어,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발산하지 않고 안정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스테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런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라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2장부터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지만 시스템 모델링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거를 물리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기 설계의 첫 번째 단계가 이 모델을 구하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은 항상 시간에 따른 미분 방정식이다. 공학적으로 봤을 때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이제 미분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히 얘기해서 F는 MA를 쓰는 거예요. 우리 기계과에서는. 그래서 이 뉴턴 제2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원리를 이용한 모델링 방식을 다룬다. 그래서 오늘 좀 볼 게 요 세 가지 정도 이제 개념인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 이제 기계과에서 어떤 물체의 운동을 분석을 할 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을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병진 운동은 말 그대로 F는 MA로 해석을 하는 거고 회전 운동은 여러분들이 그 일반 물리에서 배웠던 그 모멘트의 합, 토크는 가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렇죠? 요식 있죠? 요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고 자, 모든 물체 강체 제가 설명드렸죠? 아,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 다른 과목 설명했죠? 강체는 이제 변형이 되지 않은 제가 오늘 이번에 수업이 많아가지고 강체는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물체예요. 그렇죠? 이거 얘의 이제 움직임을 저희가 묘사를 할 때 병진 운동, 직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먼저 병진 운동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뭐 질점들이 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운동이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보면 이런데 저희는 사실 요런 이렇게 매스가 하나인 애 이제 물체를 다룰 거예요. 움직임을 다룰 거라서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스가 힘을 받아서 가속도 A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얘의 움직임을 기술하려면 X라는 좌표를 이렇게 달아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의 움직임을 기술할 수 있는 어, 모델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F는 MA를 쓴다는 거예요. F는 MA를.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X로 표현을 해야 돼서 MX2 다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미분방정식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X를 구할 거니까. 볼드 글 볼드 글자체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공학에서 이제 벡터를 의미를 하는데 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나오지 않아서. 자, 그래서 한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벡터의 합이 모든 힘의 벡터 합이 그래서 보통 여기 앞에 시그마를 붙이는데 모든 넷 폴스가 F라고 했을 때 이 힘들이 다 합쳐져서 이 물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체라는 건 질량 M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힘에 의한 결과물이 이제 가속도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당연히 알고 있는 식이고 이거를 이제 실제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 운동방정식 구하는 거. 이게 운동방정식은 다른 말로 미분방정식인데 먼저 이 어떤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힘을 받고 있는 그림이 나오면 자유물체도를 그리죠. 그렇죠? 자유물체도를 그려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기반으로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걸 한번 보시면 어떤 물체가 힘을 받고 있으면 얘를 주변 물체랑 분리를 해요. 무조건. 힘을 받는 애들은 질량이죠. 질량. 그래서 질량을 이렇게 옆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받는 힘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구조물과 떼어놓고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제 F가 작용을 하더라. 요거를 조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 요 문제 한번 읽어보실게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제들 좀 이상한 게 많아가지고 이걸 좀 설명해 줄게요. 이게 지금 자동차 속도 제어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동차 속도 제어. 여러분들 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이제 운전해 보시면 이제 목표 속도만 운전자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 속도를 맞춰서 얘가 이제 저절로 가요. 엑셀을 밟지 않아도. 그래서 그때 이, 이 차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거동을. 자, 지금 봤더니 이게 운동 방정식을 구해라. 요 시스템에. 여기서 이제 엔진은 힘 U를 만들어낸다. 차를 끄는 어떤 견인력을 만들어낸다. 그 출력은 속도 V로 봐라. 그 마찰력은 이제 뭐 공기 저항이라던가 뭐 구름 저항이라던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을 텐데 저항이 있을 텐데 걔는 속도의 반대 방향을 작용하는 BV로 가정을 하라. 그 다음에 전달 함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시스템을 이제 움직임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F는 MA를 사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에 어떤 질량 중심이 있죠. 차가 이제 질량 중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질량 중심이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포인트 매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차량의 질량을 가진 어떤 포인트 매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X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그리고 얘가 받는 힘들을 모두 기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오른쪽으로 U가 작용하고 엔진 힘,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죠. BX 닷. 우리는 지금 X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X 닷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보고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어, F는 MA를 쓸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써보면 어, X 방향의 힘의 합력을 다 이제 계산할 건데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가 플러스인지를 제가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른쪽을 플러스로 볼 거예요. 힘의 방향을. 그래서 X 방향에 작용하는 힘들을 다 적어줘요. 봤더니 플러스 U가 작용을 하죠. 플러스 U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찰계수, 마찰력 BX 다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넷포스의 결과물이 이 시스템의 가속도를 만들어내더라. 그렇죠? 요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문제를 봤더니 출력이 뭐죠? 출력? 이 시스템의 출력? 출력이 속도 V라고 했어요. 그죠? 속도 V. 그러면 얘를 이제 V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V로. 출력이 X일 수도 있고 V일 수도 있어. 내가 제어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또 정리를 해보면 MV 다 플러스 BV는 U다라는 운동 반응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른 미분 반응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이번 주가 축제인가요? 언제가 메인이? 목요일이 메인이? 어, 그러면 이번 주 그 출석 체크는 안 하는 거죠? 그 출석 다 되는 거죠? 음, 내일 그 휴강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네. 저녁에 수업이 있어가지고 내일 무슨 뭐 체육대회 한다면서요? 한국체육관? 저보고 오라던데? 한국체육관? 진짜 휴강해야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운동만원씩 구한 다음에 이거를 전단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 요거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요거는 사실 배우신 분만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이 전단함수 구하는 건 계속 할 거니까 이제 맛배기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구한 운동 방정식인데 요거를 이제 전단함수로 구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전단함수로 구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식을 S 도메인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S 도메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을 할 때마다 S가 튀어나온다. 그렇죠? 요 정도만 알아도 전단함수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단함수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하면
입력 신호의 S로 표현하고 출력 신호의 출력 신호를 S로 표현했을 때 요 입력분의 출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오늘은 이제 맛배기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라플라스 변환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이제 T 도메인을 S 도메인으로 바꾼다. 자, 그래서 요 원리만 한번 지금 T축으로 T에 관한 변수들을 다 S 변수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M은 상수니까 그냥 T에 관한 함수가 아니라 상수니까 M을 그대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VT인데 VT의 다시인데 미분하면 S가 한번 튀어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V를 바꾸면 대문자 VS가 되고 여기에 이제 S가 튀어나온다. 그 다음 B는 상수니까 B 그대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대문자 VS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소문자 VT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대문자 VS로 바뀐다. 그 다음에 U도 시간에 따른 함수니까 이제 대문자 US로 바뀐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전달함수 꼴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전달함수 꼴로 전달함수는 인풋분의 아웃풋인데 여기서 입력이 뭐죠? U. 그래서 U로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출력이 뭐죠? V. 그쵸? 여기서 정해준 거예요. 내가 속도 제어를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U분의 V를 여기서 위식에서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요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를 하면 나중에 저희가 3단원 넘어가면 그냥 이 전달함수만 띡 나와요. 그죠? 전달함수만 띡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사실 타임 도메인으로 봐야 돼. 그래서 얘를 나중에는 얘만 보고도 이런 비슷한 꼴이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배우면 얘의 그 역 라플라스 변환 형태를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타임 도메인 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이제 3단원 배우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전달함수라는 게 얘랑 이제 정확히 동치라는 거예요. 이 민분방정식이랑. 그래서 요게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전달함수만 보고도 이게 물리적으로 어떤 시스템이구나 이제 알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 몇 개만 좀 더 해볼게요. 요런 시스템 있어요. 이거 한번 지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자유물체도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놓은 거고 이걸 보고 이제 자유물체도를 저희가 그려야 돼요. 자유물체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요거 있죠?
요게 이제 감색이라는 거고 이건 이제 스프링인데 스프링의 힘, 스프링 탄성력은 탄성력의 표현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지금 어떤 변이가 x라고 하면 k 곱하기 x로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감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진동화학을 배우셔야 아시는데 감세력. 감세력은 bx 닷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변이일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식을 일단 물리적인 식을 알고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럼 자, 요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매스가 두 개 있어서 힘을 받고 있는 애가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 두 개를 나눠서 그려야 돼요.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M2에 대해서 해보는 거예요. M2. 그래서 자연물체들을 그리려면 얘를 내가 보고 싶은 애만 딱 떼서 보는 거예요. 질량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놔요. 놓은 다음에 얘의 좌표가 이렇게 달려 있죠. Y 방향으로. Y축이라고. 얘의 움직임은 이제 YT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얘가 받고 있는 힘이 뭐죠? 어, 요거는 그 지금 중력은 무시하고 이 탄성력과 감쇄력만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이제 달려 있는 거, 접촉하는 애들, 그죠? 컨택 포스가 있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힘이 작용을 해. 힘이 이제 뭔가 이제 두 개가 작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이 탄성력 식에 의하면 KS 곱하기 어떤 변이 형태로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변이가 Y 빼기 X죠. Y 빼기 X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제 감쇄력이 Y 닷 빼기 X 닷 뭐 형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이 그냥 이 식만 보고 보는 거예요. 이 식만 보고 그냥 그대로 적용해 준 거고. 근데 문제는 이 힘의 방향이 아래쪽인지 위쪽인지를 조금 저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힘의 방향이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요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은 이걸 하는 방법은 요 y가 지금 M2의 위치가 살짝 위로 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M2를 살짝 위로 당겼어. 그러면 밑에 이 스프링이 나를 잡아당기죠. 아래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래 방향인데 이제 이 Y 성분은 플러스. 그럼 다시 요거 좀 헷갈리게 좀 설명했는데 요거는 이제 한 번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제 헷갈리지 않아서 자 내가 M2가 Y가 플러스 방향을 살짝 증가했어요. 그러면 KSY라는 성분이 나를 아래로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표를 아래로 해놓고 KSY라고 써주는 거예요. 플러스 KSY. 그러면 요 관계가 지금 성립이 된 거고 반대로 근데 X도 영향을 주죠. X도 이 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X는 X가 살짝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했을 때 M1이 살짝 M2는 가만히 있고 M1이 살짝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이 스프링이 M2를 또 위로 밀어내죠. 그쵸? M2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내가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어, 화살표 방향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X가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만약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자,
자, 그리고 이제 스프링을 해놨으면 이제 감쇄력은 똑같이 쓰면 돼요. 똑같이 쓰면 되고 그냥 이 미분텀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해보죠. M1에 대해서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M1에 대해서. M2는 제가 이렇게 그린 거고 M2는 다른 힘 받는 게 없기 때문에 M1의 자유물체도를 그려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건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는 이제 다 떼버리고 M1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M1 입장에서만. 일단 위에 힘이 두 개 작용하고, 그쵸? 위에 힘이 두 개 작용하고, 아래에 힘이 하나 작용해요. 그럼 아래의 힘을 한번 볼까요? 아래 힘. 이 화살표를 그리기 전에 이 아래에 있는 요 힘은 X만 관여를 하죠. Y는 상관없고, 그쵸? X랑 R이 관여를 해요, R. 그래서 X 빼기 R이 이제 관여를 하는데, 방향을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X가 살짝 증가를 했다, 이렇게. M1이 살짝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스프링이 나를 밑으로 잡아당긴다. 그쵸? 그래서 화살표를 아래로 해주고 KWX라는 애가 나를 잡아당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 위로 살짝 올라왔다. 이게 지금 저희 자동차를 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지턱 같은 게 이제 확 올라왔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위로 밀어내죠. M1이. M1을 밀어내. 근데 지금 화살표를 내가 아래로 그려놨으니까 여긴 빼기 KWR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하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M1과 M2는 이 중간에 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그래서 화살표만 반대로 해주고 이 써져 있는 건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라서 방향만 다르고 크기가 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자유물체도를 그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운동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운동방정식. 이 뒷장에 있는데 여기다 그냥 보고 한번 해볼게요. 운동방정식. 운동방정식도 각 매스마다 이제 하는 거죠. 각 매스마다. 그래서 M1에 대해서 어, Y 방향 위쪽이 양수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고 힘의 합력을 다 써주면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B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M1, M2부터 할게요. M2. M2에 작용하는 힘을 봤더니 아래 방향으로 KS
y-x가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작용한다. 그러면 이 힘의 결과물은 얘의 움직임이니까 m2y2 다시 되는데, y가 지금 플러스 방향이니까, 내가 잡은 방향이 플러스니까 그냥 m2 y2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운동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걸 정리해주면 m1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m1에 대해서. 역시 y 방향으로 이제 위에가 플러스다. 그러면 M1에 작용하는 힘들 봤더니 위로 이 탄성력 감쇄력에 작용한다. 그리고 밑으로 이 KW라는 감쇄력이 작용한다. 탄성력. 이렇게 되고 이거의 결과물이 M1의 X2 닷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이제 운동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고, 자, 다음 장에 제가 적어볼게요. 답을. M2는 우리가 이런 식을 LTI 시스템을 다루다 보면 얘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표준 꼴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고, M1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를 왜 오른쪽에 떼놨을까요? 우리는 사실 제어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어를 배우는 중이니까 식을 정리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얘를 왜 오른쪽에 떼어놨을까요?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그 자동차 서스펜션을 모델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출력이 이 M2, 내 좌석의 움직임, 그리고 뭐 바퀴의 움직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력이. 근데 얘에 영향을 주는 입력이 뭐죠? R. 그쵸? 요거. 그래서 입력이 보이게 보통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미분 방정식을 할 때도 F는 MA니까. F는 MA면 F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에. 그래서 입력이 보이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라플라스 변환할 때도 라플라스 변환해보면 좌변에 다 아웃풋 텀이 있고 우변에 이제 인풋 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전달함수 구하기도 쉽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한다. 좀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정리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운동은 제가 문제를 풀진 않을 거고 이제 수식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모든 이제 기계 강체 운동은 병진과 회전을 나눠서 한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회전 운동의 기본 수식은 요거죠. 모멘트의 합은 이제 I 알파다.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이제 각 가속도가 되는 거고 이 I라는 이제 관성 모멘트가 나온다. 그래서 이게 병진 운동에서 이제 질량 역할을 한다고 했죠. 또 관성 모멘트를 이제 수식은 요건데 이걸 직접 구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나온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방식인데 요거를
제가 직접 하진 않을게요. 시간상의 문제로 직접 하진 않고, 요게 이제 다 예제니까 책에 이제 답이 있어서 한 번씩 그냥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요 문제 보시면 아까 저희가 했던 그 매스 두 개에 달려있는, 그쵸? 그거랑 이제 같은 형태인데 회전 운동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원리로 구하는 거니까 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쪽 살짝 풀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기 회로도 이제 그냥 일반 물리에서 배운 수준, 1학년 때 배운 물리 수준으로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뭐 이제 RLC 회로 정도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RLC 회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수식 정도는 그냥 이제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캐패시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덕터에 흐르는 전압은,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오메 법칙에 의해서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이제 RI로 표현이 되고,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이제 회로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미분 텀을 가진 애들이 있죠. 미분 텀을 가진 애들. 얘가 이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주는 애들이 되겠죠. 그렇죠? 어떤 회로의 움직임을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표현을 할 건데, 요런 애들이 있으면 이제 시간에 따른 미분 텀으로 표현이 될 거다. 그래서 키르히오프 법칙만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할 거는 키르히오프 법칙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키르히오프의 전류 법칙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한 마디, 그러니까 전선이 3개 이상 분기된 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마디라고 하는데, 이 마디에서 나가는 모든 전류의 합은 그 마디에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같다. 그렇죠? 요거 이제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마디를 저희가 이제 노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디 해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노달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오늘 좀 간단히 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압 법칙 KVL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로의 폐 경로를 따라서 취해진 모든 전압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서 이 전압 강하를 이제 다 모두 표현을 해줘서 다 더해주면 0이 된다. 그렇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하실 줄을 알아야 이제 되죠. 이거를 이제 직접 푸는 문제는 나오진 않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KCL 마디 해석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KCL을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루프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노달 어널리시스를 하죠. 회로가 루프가 하나 있다 그러면 KVL 쓰면 이제 끝나는 거고,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러면 KCL을 써서 노드 어널리시스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요 맨 밑에 있는 애를 이제 그라운드로 보는 거죠. 기준 전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VI만큼 올라가니까, 자, 이거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2, 여기를 이제 V3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전위의 개념인데,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얘는 전압이 되는 거죠. 전위 차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를 0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노드 어널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 어널리시스 뭐냐? 노드를 찾는 거죠. 봤더니 여기 2번 부분. 2번이 지금 전 저기 전선이 3개가 분기가 되죠. 그래서 어, 노드 2, 노드 2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KCL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노드 2에다가. 그래서 이 들어오는 전류랑 나가는 전류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I1,
I2, I3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여기 흐르는 전류들을. 그 다음에 방향을 이제 마음대로 잡으면 되죠.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이 I1은 오른쪽으로 흐르거나 왼쪽으로 흐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잡으면 돼요. 일단 오른쪽으로 흐를 거다. 그 I2는 왼쪽으로 흐를 거다. I3는 아래로 흐를 거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출발합니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KCL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죠. KCL 적용했더니 I1 플러스 I2는 나가는 전류 I3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이 회로의 미분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미분방정식을 구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I1, I2, I3를 저희가 앞에 배웠던 방금 앞장에 있었던 그 회로식들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I1은 이 V1에서 V2 방향으로 흐르는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죠. 그래서 V1에서 V2로 흐르고 요 저항을 거친다. 그래서 오메 법칙을 써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V1에서 V2로 간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I2도 V3에서 V2로 흐르고 R2를 거쳐서 흐른다. 그 다음에 I3도 이제 표현해 주는데 얘는 이제 축전기에 흐르는 전류니까 축전기식을 쓰는 거고 V2에서 0이죠. V2에서 0으로 이제 전압이 흐르는데 전압이 바뀌는데 여기에 C1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전류를 예를 들어서 I1을 왼쪽으로 잡았어. 처음에 Y1을 왼쪽으로 잡았으면 그 전류를 표현해 줄 때 V2-V1으로 자동으로 표현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전류의 방향을 어디로 잡아도 상관없다. 전류의 방향을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회로식으로 표현할 때 그 방향을 고려를 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드 3에 대해서 한번 이걸 해볼까요? 노드 3. 지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노드 3에서 KCL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 위에 흐르는 전류를 I4라고 해볼게요. 네, 가정을 해볼게요. 자, 같이 볼까요? 지금 노드 3를 봤을 때 위로 I4고 이제 왼쪽으로 I2고 오른쪽으로는 뭐죠? 오른쪽으로는 전류가 없죠. 왜냐면 오픈 서킷이니까 전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나가는 전류, 노드 3를 기준으로 나가는 전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가는 전류의 합이 들어오는 전류의 합인데 들어오는 애가 0이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I2를 계산해 봤더니 V3에서
V2로 이제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R2를 흐른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I4는 V3에서 V1으로 가죠. 그래서 이퀄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고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회로 엘리먼트를 저희가 커버를 했죠. 이 식으로. 그러니까 이 두 미분방정식으로 얘네의 움직임을 이 회로의 움직임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맘대로 V1, V2, V3라고 했는데 V1은 VI랑 같죠. V1은 VI랑 같고 V3가 V0랑 같아요. V0랑 V0. 그래서 이 회로는 입력 출력 관계에서 보면 내가 이 전압을 줬을 때 요런 V0를 출력으로 득하는 애예요. 획득하는. 그러니까 어떤 뭐 증폭기나 전압을 증폭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이건 브릿지 회로인데 그래서 이제 목적에 따라서 내가 입력을 줬을 때 출력을 취해서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그 출력을 쓰는 거죠. 항상 이제 입출력 관계로 이제 시스템을 보시는 연습을 해주시고 자 여러분은 거의 다 왔습니다. 요거 좀 정리해 주시고 KVL, KCL 정도는 좀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풀지 않을 거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게 이제 DC 모터 모델링입니다. 그 모터는 항상 이제 제어를 할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제 기전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일렉트로닉 메카니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 파트가 있고 전기 파트가 있고 메카니컬 파트가 있다라는 거 이제 기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DC 모터를 이제 간단히 모델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회로 파트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음, 공력 파트, 기계 파트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용어를 보시면 이제 RL은 이제 저항, 인덕턴스가 되고 여기서 A가 이제 아마추어죠. 아마추어. 그 이제 전동기 모터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그 전선들이 이제 아마추어라고 하죠. 이게 감겨 있는 코일. 그래서 그 아마추어를 통해서 어떤 전류가 흐르는 거고 그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동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력 토크.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물리적으로 모델링을 해보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방금 연습했을 때 이 회로에 쓰는 식이랑 기계 동력하기 쓰는 식이 다르죠. 이제 다른데 이 모터는 이게 서로 연결되는 수식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그래서 그 수식이 이제 두 개인데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DC 모터의 토크는 이제 아마추어 전류의 어떤 상수배, 모터 상수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다음에 역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역기전력. 모터가 이제 전동기가 운동을 하면 항상 역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게 이제 회전 속도에 비례를 한다. 각속도. 그래서 어떤 이런 전기 상수라는 게 있어서 역기전력을 이렇게 회로에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전력이라는 거는 전압의 차원이기 때문에 볼트로 표현을 하고 그래서 요 두 가지 수식이 이 이제 회로 파트와 기계 파트를 연결해 주는 수식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수식을 아는 상태에서 어 요거를 오늘 풀어보고 이제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요 그림을 보고 요 그림을 보고 미분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어, 일단 이런 왼쪽 같은 회로는 뭘 쓰면 되죠? 이게 루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키로요프 전압 법칙을 쓰는 거예요. KV에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하는 방식도 해볼게요. 그래서 플러스 VA가 있고 이 루프를 따라가면 이건 지금 전류가 IA인데 요만큼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고 또 여기 인덕터를 흐르면 이렇게 전압 강화 발생하고 그리고 백 EMF가 걸린다. 역기 전력이. 그래서 이퀄 0이 된다. 모든 전압 강화의 합은 0이 된다. 그래서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이유가 이제 우변에 내가 가하는 전압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 아마추어에 가하는 입력이에요, 이거. 모터는 전압을 줘서 얘가 기동이 되는 거라서 전압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역기 전력 또 이제 전압의 차원이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줍니다, 일단.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은 이제 회전 운동이죠. 회전 운동. 그 회전 운동은 이제 모멘트의 합은 가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 식을 이제 써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모멘트의 합을 볼 건데 어, 이쪽 방에서 봤을 때 이쪽 방에서 봤을 때 반시계가 플러스라고 볼게요. 반시계가 플러스다. 내가 이렇게 정하고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작용하는 토크 T가 시계 방향이죠. 이쪽 방에서 봤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이 마찰력. 마찰력이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렇고 얘가 지금 좌표 세타 M이 시계 방향으로 설정돼 있죠. 그래서 얘 결과물이 세타의 2-인데 이걸 마이너스로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시계를 플러스로 봤으니까. 그래서 구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T는 그 모터 토크 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요 수식 두 개로 요식과 요식 두 개로 이 전체 모터의 움직임을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하신 분들은 라플라스 변화 한번 해볼까요? 전달함수를 한번 구해보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식을 일단 구했던 식을 다시 적어볼게요.
지금 출력이 이제 세타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력이 세타. 이거는 이제 명확하게 문제에서 줍니다. 이 문제에서는 명확하게 안 줬는데 입력은 VA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라플라스 변환을 하고 VA분의 세타임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전달함수라는 거를 이제 퀵으로만 설명하면 시간 도메인 수식을 이제 S 도메인 수식으로 바꾸는데 미분을 할 때마다 시간에 대한 미분을 이제 S를 곱해주는 걸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변환해주면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대문자 IA로 바꾸고 S가 튀어나온다. 그 시간에 따른 애들은 다 이렇게 대문자로 표현해 주는 거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렇게 얘도 라플라스 변환하면 두 번 미분했으니까 S 제곱이 튀어나오고 라지 세타임 한 번 미분하면 S 튀어나오고 라지 세타임 상수는 그대로 두고 라지 I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A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를 1번식으로 식이라고 하고 이걸 2번식으로 할게요. 이 중간에 이제 조금 짜잘한 계산이 있고 1번을 2에 대입을 해요. 2에 대입하고 그리고 정리를 합니다. 입력분의 출력으로. 그러면 전달 함수 TF는 트랜스퍼 펑션 TF는 V의 2분의 대문자 세타 M인데 얘가 이제 다 S 도메인인데 요게 이제 전달 함수인데 요걸 정답만 좀 적어 볼게요. 정답만 적으면 펜이 잘 안 돼가지고 잠시만요. 아래 분모가 밑에 더 있는데 KTK 이렇게 되고 분자는 KT.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전달 함수가 생성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 뭐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달 함수를 보면 여기 분모분의 분자 둘 다 이제 S에 관한 식인데 분모의 차수가 항상 크죠. 그렇죠? 이런 이제 특성들을 이제 계속 저희가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달 함수가 띵 나왔을 때 이게 S에 관한 3차식이구나. 이게 어떤 특징이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할 건데 이걸 알려면 사실 그 미분방정식에서부터 어떻게 이게 왔는지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한 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 이 강의 자료에 있는 것만 조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정리해 주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이제 가셔도 좋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간식이가 플러스인데 왜 얘가 마이너스면 뭐가 이렇게 되나요? 아, 그게 이렇게 봐서 그런 거고, 아 이렇게 말하네. 제가 그래서 이게 이 눈알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그거를 정하고 가야 돼, 처음에. 네, 네, 네. 사실 작년에 했던 공설실, 예. 강의 오빠 한